여러분은 살면서 꼭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라면 스위스에 가서 눈 덮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1년쯤 살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 경치를 떠올리며 살아보고 싶다 말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한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꼭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다던 핀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한국 남자와 함께 그녀가 사족을 못 쓰는 온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천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마자 한국 남자들이 모두 멈춰서며 기겁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 자란 안나입니다. 20살이 된 지금, 저는 한국의 서울에 홀로 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릴 적 꿈꿨던 일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혼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5살 때였어요. 친구 미카와 엘리나 그리고 저는 헬싱키의 작은 카페에 모여 한국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20살 되면 꼭 한국에 같이 가자 라는 약속은 그때부터 저희들의 일종의 주문이었습니다. 안나, 넌 정말 갈 것 같아. 엘리나가 항상 농담처럼 말했었죠.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고 저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무섭다. 한국은 너무 멀어. 미카의 첫 번째 핑계였습니다. 대학 수업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엘리나도 비슷한 변명을 했어요. 또 다른 친구 레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싫어해. 혼자 가는 게 어때? 그 순간 느꼈어요. 꿈은 혼자 이루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한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열심히 외웠던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 를 공항 직원에게 말했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첫 독립 공간이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헬싱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빌딩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거리의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카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명동, 홍대,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한국어 못하면 어렵다. 는 말은 이제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기회가 왔어요. 사장님은 친절하게도 제 서툰 한국어에도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외국인 손님도 많으니까. 영어 할 줄 알면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음료 하나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 정말 무수한 주문을 쏟아져도 핀란드에서 하루 종일 걸릴 만큼 많은 음료를 척척 만들어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핀란드의 여유로운 카페와는 사뭇 달랐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반짝이는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주문을 자주 헷갈렸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핫 아메리카노를 내놓거나 샷 추가를 빼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며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불만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년 남성 손님이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일하지 말라 고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한 방법을 써봤어요. 일부러 더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며 소리? 미안해요. 한국어 조금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화를 내다가도 금세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료가 있었어요.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도연이라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타인의 일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안나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연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화가 난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는 잘했어요 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난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주문을 완전히 잘못 받아 테이블 6개의 음료를 모두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고 도연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함께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나 씨,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도연은 2개의 음료를 동시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의 키는 180cm 정도로 높았고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배려심과 인내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도연 씨, 왜 항상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핀란드에 간다면 안나 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핀란드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고 타인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친절함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 차, 저는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길 찾기도 능숙해졌습니다. 지하철역 이름도 외웠고 자주 가는 식당에서는 메뉴도 혼자 주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성취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이 끝난 후 종종 그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안나 씨는 정말 도전정신이 강하네요. 혼자서 이렇게 멀리 오다니. 도연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실 친구들이 함께 오지 않아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왔기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도연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카페 내부 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모두 휴가를 가셔도 좋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휴가에 저도 기뻤어요. 처음 이틀은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곧 새로운 곳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도심보다 바다가 보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핀란드에서는 발트해를 자주 봤지만 한국의 바다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라니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도연이었어요. 다음 날 도연에게 문자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그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아직 없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더 보냈습니다. 부산에 가보고 싶은데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듯 10분 동안 답장이 없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가요. 저도 부산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부산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벌써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간다니 그것도 멋진 한국 남자와 함께요. 이 여행이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옷 속에 비키니도 입고 왔어요. 핀란드에서는 여름이면 항상 수영을 즐겼기 때문에 한국의 바다도 꼭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KTX 타보신 적 있으세요? 도연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핀란드에도 고속열차가 있지만 한국의 KTX가 얼마나 빠른지 많이 들었거든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승차권을 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열차에 타자마자 놀랐어요. 안락한 좌석과 깨끗한 실내는 예상했지만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속도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와! 라는 탄성을 내뱉었어요. 도연은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고 시속 305km까지 달린대요. 도연의 설명에 더욱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데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게 신기했습니다. 핀란드에서 헬싱키에서 투르쿠까지 가는 것보다 더 긴 거리를 단 3시간 만에 도착한다니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바다 냄새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해운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어요.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보다 단순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은 넓게 펼쳐진 바다에 고정되었어요. 발트해와는 다른 짙은 푸른색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8월의 해운대는 정말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흥분됐어요. 핀란드의 한적한 해변과는 다른 활기찬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해변으로 향했어요. 해변 한쪽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키니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냥 바지와 티셔츠만 벗으면 됐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는 것을 봤습니다. 안나 씨, 여기서 갑자기 벗으셔서 놀랐잖아요.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키니는 이미 입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놀랐나요? 도연은 금방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귀끝까지 붉어진 채로 있었어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의 시원함은 모든 당혹감을 씻어내렸습니다. 도연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수영을 꽤 잘했습니다. 우리는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이 웃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안나 씨는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도연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핀란드에서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파도에 밀려 균형을 잃었고 도연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바다에서 놀았어요. 모래사장에 샤워시설이 있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덜 마른 머리카락으로 서늘해진 밤바람을 맞는 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숙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미리 예약해둔 곳이 있다며 안내했습니다. 숙소는 해운대에서 조금 걸어서 도착한 중형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도연이 체크인을 위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난처해 보였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더니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신 2개의 싱글룸 중 하나가 수도관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방 쓰면 되지 않을까요? 호텔 침대는 넓어서 충분하잖아요. 핀란드에서는 친구끼리 방을 공유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호텔을 찾아다니기도 번거로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은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라고 말했어요. 방 안쪽에 작은 소파가 있었지만 성인 남성이 편히 잘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이 이해되면서도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더 적극적이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우리는 해운대 근처 횟집에서 생선회를 주문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날 생선의 맛은 신선했습니다. 도연은 제가 젓가락 사용해 서툴자 가볍게 손을 잡아 교정해 주었어요. 그 순간의 접촉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도연은 정말로 좁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저는 혼자 넓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핀란드라면 이런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한국은 정말 다른 문화였어요. 자신이 매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에 일어났어요. 도연은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어색함을 깨려는 듯 그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나 씨, 온천 좋아하세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핀란드인에게 사우나와 온천은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도연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좋아해요. 도연은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부산의 유명한 온천, 허심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의 온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핀란드의 사우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허심청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우리는 로비를 지나 탈의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이 먼저 입구로 향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도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씨, 여긴 남자 탈의실이에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한국 남성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핀란드에서는 남녀 공용 사우나가 흔했기에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제가 벗던 옷을 다시 입히고선 등을 떠밀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로비로 돌아와서야 그는 진정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탕과 남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이토록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온천은 다 같이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도연은 제 표정을 보더니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모를 수 있죠. 저기가 여탕 입구예요. 온천 즐기시고 1시간 뒤에 찜질방에서 다시 만나요. 도연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민망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여탕으로 향했습니다. 여탕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과 다양한 온도의 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웅장한 온천탕들을 보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렸어요. 핀란드 온천보다 물의 양이 많고 온도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찜질방에서 도연과 다시 만났어요. 찜질방은 남녀 공용 공간으로 모두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넓은 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자리를 잡았어요. 도연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한국식 온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씻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친구로서요? 아니면 둘 다요. 제 대답에 도연은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귀여워 웃음이 나왔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도연의 뒤를 따라가서 놀리기도 했어요. 오늘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자도 괜찮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은 분명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과 저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고 그 시간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낸 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닌 연인이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혼자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카페로 돌아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도연과 저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연인이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직장 연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카페 사장님은 오히려 축하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 사장님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도연도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도 계속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인이 된 우리는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도연은 서울에 숨겨진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강변 산책, 북촌의 한옥마을, 경의선 책거리 같은 곳들은 관광 가이드북에는 잘 나오지 않는 로컬의 공간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연애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친구 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였어요. 핀란드에서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카페의 단골 손님 때문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30대 남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은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카페에 나타났어요. 안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한국 음식 중에 아직 못 먹어본 게 있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의 제안이 단순한 친절로 들렸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바리스타 학원에 가는 날이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김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와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한 족발과 보쌈을 소개해 주었어요. 음식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대화가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식사 후 그는 한 잔 더 할까요? 라며 술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저는 특별한 의미 없이 따라갔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라는 음료를 처음 접했고 그 독특한 맛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도연에게 이 일을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단골 손님이랑 족발도 먹고 술도 마셨어. 소맥이라는 게 있더라고. 재밌었어. 그런데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연인이 있어도 이성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제 대답에 도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에서 만나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눌 뿐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도연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걱정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만큼 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 역시 제 자유를 존중받고 싶었어요.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그날도 학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현우는 또다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는 이번에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도연과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자카야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점점 대화의 주제가 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 남자친구 있다면서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우의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이 계속 머물러 있자 불편함을 느꼈어요. 손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웃으며 친한 사이잖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제 어깨나 팔을 만지려 했고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친절함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히 자리를 떠나오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도연의 걱정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성끼리 단둘이서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는 전화를 받았고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현우와의 불쾌한 경험, 그리고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에 대해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해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도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나 씨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고 그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도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한국에서는 연인이 있으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술 마시는 건 흔치 않아요. 특히 직장 관계에서는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배웠습니다. 핀란드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제 자유를 존중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해 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도연이 처음에는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망설였지만 저는 매일 하루를 도연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동거가 자연스럽다는 말에 도연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도연의 작은 집은 두 사람이 살기에 너무 딱 맞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출근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습니다. 안나 씨가 가르쳐주는 핀란드 요리 맛있어요. 도연이 제가 만든 카렐리안 파이를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에게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동거 생활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도 단단해졌어요. 우리 둘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워킹 홀리데이 비자 남은 날짜가 짧아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이 한계였고 그 이상.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다른 취업, 아니면 돌아갔다 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할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혹시 임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는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의 손은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 막 자리 잡히려는 시점에서 임신이라니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임신 6주차입니다. 모체와 태아 모두 건강해 보이네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쁨인지 당황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안나 씨를 닮아 이쁘겠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도연의 눈을 닮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둘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연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비자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더 큰 벽이 남아있었어요. 바로 양쪽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도연의 부모님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첫 만남부터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안나가 임신했습니다. 도연의 말에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1시간이나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나오셨어요. 아직 너무 어린데 책임질 수 있겠니?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배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외국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우리 손주라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바로 받아들여 주시다니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다음은 제 부모님께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안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연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두 가족 모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연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외국인 며느리지만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날 테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했고 작은 피로연만 열었어요.
제 부모님은 핀란드에서 오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도연의 가족들과 카페 동료들이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과 함께 저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은 이제 합법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입덧은 줄었지만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출산 후 우리 가족의 생계 문제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아가기 빠듯했어요. 도연은 밤낮 없이 고민하더니 어느 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카페를 여는 게 꿈이어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의 제안에 놀랐어요. 도연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고 자신만의 카페를 갖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한지 걱정되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데 제 걱정에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이가 나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카페가 잘 되면 안나도 나중에 함께 일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 고양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곳을 찾았고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꾸몄습니다. 북유럽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핀란드의 심플함과 한국의 아늑함을 결합한 공간이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했지만 언어 장벽이 여전히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방문부터 출산 준비물 챙기는 일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어요. 핀란드는 출산 문화가 어때요?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핀란드의 베이비 박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정부로부터 받는 선물 상자로 아기 옷과 필수품이 들어있어요. 어머니는 감탄하시며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날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반면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안내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도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아들의 이름은 민수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지만 핀란드어로 발음하기도 쉬웠어요. 도연은 민수가 나중에 핀란드에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며 세심하게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산후조리는 한국식으로 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핀란드에서는 출산 후 바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도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출산 2달 후 시어머니가 민수를 안아주시고 손주 걱정 말라는 말씀에 저도 카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혼자서는 카페 운영이 버거웠거든요. 도연의 잔소리에 커피도 못 들게 해서 카운터 업무만 봤습니다. 손님들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핀란드식 시나몬 롤과 도연의 특별한 커피가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충분했어요. 민수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교육 문제였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핀란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은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선호했어요. 핀란드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유와 창의성을 주는 거예요. 제 의견에 도연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그런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점차 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겠죠. 도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핀란드식 가치관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이런 교육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학원 다니는데 라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민수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는 점차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할머니가 보내준 핀란드 그림책들로 민수가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낳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도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민수에게 동생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 7년 차, 저는 이제 한국어로 거의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문법이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도연은 제가 한국어를 빨리 습득한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안나는 정말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핀란드를 방문했어요.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좋아했고 헬싱키의 넓은 숲과 호수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겼어요. 양쪽 할머니들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며 손주 자랑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문득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 큰 돈, 더 큰 성공만 바라보며 살지만 난 일찍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서 헤쳐나가는 지금이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핀란드에서 온 저와 한국의 도연이 만나 가족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민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K-팝을 좋아해 한국에 왔던 20살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둘째도 낳자는 시부모님의 농담 섞인 권유 속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트롤퉁가가 아닌 한국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한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